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마치고 친구 집에 들러 게임기를 빌렸어요. 빨리 집에 가서 그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골목 지름길을 택했죠. 그날따라 왜 그 길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분명 저를 시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모텔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건 어머니가 아니었죠. 처음 보는 아줌마였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는 걸 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게임기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14살짜리 머리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고민을 끝낸 그날 학원을 빠지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말하려고요. 그리고 키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어요.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거든요. 광이 나는 검은 남자 구두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구두가 없었어요. 언제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셨죠. 그러니 그건 아버지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린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못 잊어요. 어머니와 모르는 남자가 침대 위에 엉켜 있었어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와 골목에 쭈그려 앉았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 둘 다 잃었어요. 얼마 뒤 부모님이 크게 다투셨어요. 아마도 서로의 외도를 알았나 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따져? 너도 남자 만나잖아. 네가 먼저 바람 피웠으니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그렇다고 집으로 딴 남자를 들여? 또라이 같은 게. 너 같은 인간이 그런 말할 자격이 되냐? 가난했어도 부모님 사이는 좋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네요. 그날 두 사람 다 자기 잘못은 없다고 소리를 질렀죠. 마침내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상진이는 네가 데려가. 왜 내가 데려가? 네 아들이잖아. 내 아들? 꼭 네 아들은 아니라는 것처럼 말한다? 야, 엄마가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모성애도 없냐? 그러는 넌 부성애도 없냐? 아, 몰라. 당신이 데리고 가. 저를 서로 떠넘기는 그 대화를 저는 방문 너머로 다 들었습니다. 부모가 저를 짐짝 취급하더군요. 그 과정이 몇 달이나 이어졌어요. 길고 지루하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천천히 무너져 내렸죠. 이젠 저도 그 두 사람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부모님이 구해준 자취방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15살에 저는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죠. 버림받은 뒤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아니, 증명해야만 했죠.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조립식 판넬 창고에서 중고 옷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곳까지 걸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0시에 자취방에 오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죠. 잠은 4-5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나마 젊어서 가능했었나 봐요. 저를 버린 사람들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 그 도끼 하나로 버텼어요. 배고프면 라면으로 때웠고
외로우면 책을 읽었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저한텐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죠. 대학 시절 학비를 벌려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어요. 샌드위치랑 디저트 만드는 것도 배웠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든 걸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손님들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고요. 졸업 후 몇 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이 되는 해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제 전부를 쏟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서 빵을 버리는 날도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 성실함이 서서히 입소문을 탔지요.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며 가게가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32살 되던 해 친구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빠,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어. 진짜 착하고 예뻐.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 나 여자 만날 시간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오빠 이러다 진짜 혼자 늙어 죽는다. 계속 이렇게 살면 10년쯤 뒤에 고독사 할걸?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연주였어요. 밝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게 예뻤죠. 2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뒤 딸 다빈이가 태어났죠.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진짜 가족이요. 카페 운영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제가 도맡았습니다. 요리도 제가 했어요. 아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고 싶었죠.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가정에는 가득 채우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꿈꿨던 따뜻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나 동생이랑 차별 엄청 받았어. 원태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삼수하는 동안 과외비까지 부모님이 다 내줬거든. 근데 나한텐 대학까지 말래.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고.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요즘 세상에. 안 믿기지? 진짜야.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전문대 겨우 졸업했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솔직히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 차별하는 부모가 어딨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에 처가를 방문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더라고요. 처가에 우리 부부가 먼저 도착했을 때였어요. 처남은 일이 생겨서 다음 날 온다고 갑자기 일정을 바꾼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도착하니 장모님이 차려준 밥상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죠. 김치찌개 하나에 밑반찬 서너 개. 추석이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남 부부가 온 거예요. 일을 해결했다면서요. 처남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처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장모님이 부엌 베란다로 가시더니 한우를 꺼내 오셨습니다. 불판이랑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새로운 반찬들도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원태 왔어?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어서 앉아.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대놓고 다르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좀 치사해 보일 정도로요. 한우를 베란다에 숨겨 두셨다는 게 참 충격이더군요. 심지어 집에 돌아갈 때도 장모님은 처남에게만 몰래 한우 세트와 용돈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저는 못 본 척 했지만 속이 쓰렸죠. 아내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처음 본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평생 이걸 겪은 아내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 차별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죠. 장인 장모는 제 딸 다빈이에게 유독 냉정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혼을 내곤 했어요. 다빈아, 왜 이렇게 산만해? 여자애가 얌전해야지. 가만 앉아서 밥 먹으라고 했지? 반면 처남네 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웃으며 용돈을 쥐어주고 예쁜 옷이랑 장난감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왔어? 우리 이쁜이들은 원태를 아주 쏙 빼다 박았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참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손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세요? 다빈이도 똑같이 어머님 외손녀잖아요. 뭐? 아, 내가 언제 차별했어? 자네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얼마나 다빈이를 예뻐하는데.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자네 눈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큰일 날 사람이네. 두 분 다 발끈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요. 저희 집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헛소리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처남댁한테는 절절 맸다는 거예요. 보라야, 힘들지? 애들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이거 용돈이야. 맛있는 거 사 먹어. 정작 제사나 명절 때 음식 준비는 전부 아내 몫이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언제나 아내를 먼저 찾았죠. 부려먹을 땐 딸, 챙겨줄 땐 남의 자식. 저는 그때부터 장인 장모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죠. 그 뒤로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처가와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집 앞 계단에서 헛디뎌 발목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며칠 입원한 뒤 퇴원하셨지만 6주간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어요. 깁스를 푼 후에도 2달 정도 재활이 필요해서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태가 이어졌죠. 그 기간 동안 장모님의 요청으로 모든 일을 아내가 전부 도맡았습니다. 연주야, 엄마 병원 좀 데려다 줘라. 보라는 애들 봐야 해서 바쁜가 보다. 병원 데려다 드리기, 장보기, 집안일, 재활병원 스케줄 챙기기, 3달 내내 아내가 뛰어다녔어요. 저도 매번 가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재활병원 갈 때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렸죠. 처남댁은 그 긴 기간 동안 딱 3번 얼굴을 비쳤어요. 그것도 제 가게 일이 급해서 제가 못 갈 때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다 준 게 전부였죠. 나머지는 전부 아내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재활이 끝날 무렵 이모님 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모님이 친척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소리가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우리 보라가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내가 다친 동안 3달 내내 병원이며 집안일 앞장서서 해주더라고. 자기도 바쁜데 말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아내가 제 옷소매를 꽉 잡는 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주연 언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올케한테 고맙다고 명품 가방도 사줬대. 500만 원짜리. 뭐? 아유, 500만 원? 석 달 동안 나랑 당신이 엄마 위해서 한 건 아무도 모르더라. 겨우 3번 엄마 모시고 다닌 올케만 효부된 거고. 그럼 우린 뭐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나 이제 친정이 신경 안 쓸 거야. 진짜 안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사람 안 바뀐다. 그래, 그렇게 해. 당신도 더 이상 상처받지 마. 당신 충분히 잘했어.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죠. 그날 밤 아내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이상해졌어요. 며칠간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죠. 밤에는 울다가 잠들고 낮에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다빈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죠. 저는 아내가 점점 걱정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필라테스 동호회 가입했어. 필라테스 동호회? 아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운동 좀 하려고. 아내는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필라테스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필라테스는 기구가 필요하잖아. 동호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 회장님이 예전에 학원 운영했다가 문 닫았대. 그래서 그 장소 공짜로 쓰게 해준대. 아, 그렇구나. 필라테스는 여자들 운동이라 저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 보였어요. 우울해하던 모습이 걱정이었거든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뒤로 아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을 되찾았어요. 저는 드디어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했구나 싶어 한시름 놓았죠. 그리고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외출을 한다며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띵띵띵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필라테스 동호회 단체 카톡방에 사진이 여러 장 올라오고 있었죠. 보니까 며칠 전 모임 후 뒤풀이로 호프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딱 2명뿐이었거든요. 아내와 50대로 보이는 여자 1명, 나머지 12명이 전부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이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필라테스가 여자들 운동 아니었나? 왜 남자가 이렇게 많지? 불안한 감정이 슬금슬금 밀려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카톡에 사진 올라왔던데 필라테스 동호회인데 웬 남자가 이렇게 많아? 아, 그거? 요즘 필라테스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야. 허리 아픈 남자들이 재활 목적으로 많이 해. 그래도 당신이랑 이 아줌마 빼고는 다 남자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운동하는 건데 뭘. 아내는 별것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 좀 불편하다. 남자가 이렇게 많은 동호회에서 필라테스를 왜 해? 솔직히 옷차림도 얇은 거 하나 입고 하는데 그냥 다른 동호회를 알아보든가 해. 아니다. 그냥 필라테스 학원을 다시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당신 뭐야? 왜? 질투해? 질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야. 필라테스 동호회에 남자가 10명이 넘는 게 정상이야? 당신이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
남자들도 운동 많이 해. 당신도 좀 해. 그리고 거기 회장님이 기구 다 무료로 쓰게 해주는데 내가 왜 돈 내고 학원을 다녀? 아내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저는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만둬. 여기 남자들이 뭐 다 운동 목적으로 오겠어? 아, 진짜 왜 이래.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별걸 다 참견하고 그래. 아내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죠. 단순 운동 동호회인데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도 떨쳐내고 밝아졌는데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찜찜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늘어났어요. 오늘 동호회 번개 있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렇게 나갔죠. 저는 혼자 다빈이 밥을 챙기고 재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자잘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드 결제 일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내 생활비 카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카드사 웹에 들어가 내역을 확인했죠. 호프집, 고깃집, 노래방, 결제 내역이 10건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합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호프집, 고깃집, 노래방, 이게 다 뭐야? 아, 그거? 동호회 회장님이 워낙 열정적이셔서 운동 끝나고 회식을 자주 해. 번개 모임도 많고.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잖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이걸 왜 다 결제해? 회원들끼리 친해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만 사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서 내는 거야. 이번 달은 내 차례가 좀 많았던 것 뿐이야. 돌아가면서 내는데 왜 당신 결제만 10번이 넘어? 그리고 운동 동호회에서 왜 맨날 술을 먹어? 운동하고 나면 배고프잖아. 밥 먹다 보면 술도 한잔 하게 되는 거지. 아, 진짜. 이러려고 당신 카드 쓰게 하는 거지? 감시하려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적당히를 넘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형편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돈 펑펑 쓴 적 있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뭐 사달라고 한 적 있냐고. 난 그 은한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여자야. 그리고 그동안 집에만 처박혀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당신이 알아? 그건 아는데. 이제 좀 활기차게 외부 활동 좀 하니까 내가 눈에 거슬려?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돈 얘기를 하는 거잖아. 돈? 당신 가게 잘 되잖아. 취미생활에 이 정도 돈도 못 써? 나도 좀 숨 좀 쉬면서 살자. 아, 진짜 숨 막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후 아내가 자기를 위해 돈을 쓴 적은 거의 없긴 했습니다. 모두 제 옷, 아이 옷, 이런 것만 사던 여자였어요. 제가 너무 옹졸하게 군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운동 동호회인데 왜 이렇게 술자리가 많은 건지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대부분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잘 다독여서 동호회를 옮기게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 아니 무슨 일이야? 나 사고 났어. 다빈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인데 내가 못 가.
당신이 좀 데리러 가. 뭐 사고? 어디 다쳤어? 많이 다쳤어? 지금 어느 병원이야? 땡땡병원 응급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다빈이 먼저 데리러 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가게 좀 맡아줘.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 오븐에 있던 빵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다빈이가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엄마가 좀 아파서 아빠가 왔어, 다빈아. 오늘은 채린이 이모 집에서 자는 거다. 왜? 엄마 많이 아파? 조금 다쳤어. 아빠가 빨리 가봐야 해서 그래. 근처에 사는 사촌 여동생 채린이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채린아, 미안한데 이 다빈이 좀 봐줄 수 있어? 이 연주가 사고 났대. 뭐? 언니가? 언니 괜찮아? 알았어. 다빈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걱정 마. 다빈이를 채린이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고 있었죠. 현주야,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한테 치였어. 뭐? 오토바이? 보호자분이시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종아리뼈에 금이 갔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서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합니다. 2주요? 네, 특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많이 아파? 괜찮아. 동호회 모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됐어. 말하지 마. 일단 쉬어. 병실을 나와 채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채린아, 연주가 2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가게 일 때문에 진짜 미안한데 며칠만 다빈이 좀 부탁해도 될까? 뭐가 미안해. 당연하지, 오빠. 걱정 마. 다빈이는 내가 잘 볼게. 전화를 끊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동호회 모임 끝나고 사고가 났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아내가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가게를 보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와서 아내를 간호했어요. 그날도 병실 소파에 앉아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죠. 아내는 진통제가 포함된 수액을 맞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띵띵 문자 알림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나 싶었죠. 그런데 잠금 화면에서 핸드폰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내가 쓰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3번을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왜 패턴을 바꿨지? 순간 의문이 생겼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패턴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잠든 아내의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손가락을 핸드폰 지문 인식에 갖다 댔죠.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와 있었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요. 저 젊어서 단단해요. 홍콩 보내드릴 수 있어요. 2번 연속 가능.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메시지를 위로 올려봤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연락이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누나, 오늘 예뻤어요. 누나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누나랑 있으면 행복해요. 온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답장을 거의 안 했더군요. 하지만
가끔 짧게 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빠. 안 돼. 계속 이러면 혼난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답문자를 보니 아내는 받아주지 않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아내에게 추근덕거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의 수위가 저를 분노케 했어요. 저는 일단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봤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내인 척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어디서 볼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진짜요? 누나 드디어 만나주는 거예요? 땡땡역 3번 출구 앞에서 2시에 만나요. 기대돼요. 느낌표가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토요일까지 나한테 문자 절대 하지 마. 남편이 볼 수 있어. 그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고는 아내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토요일 땡땡역 3번 출구 오후 2시. 저는 그날 그 장소에 직접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놈의 새끼가 나올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3번 출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가에 앉았죠. 밖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어요. 대체 어떤 놈이 남의 마누라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 흥분이 돼서 그놈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3번 출구 앞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게 눈에 띄었죠. 남자는 핸드폰을 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어요. 저는 저장해둔 그놈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 남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받았죠. 저놈이 맞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카페를 나섰어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저를 봤어요. 주연주 기다리는 거 맞지? 네? 누구세요? 나 추연주 남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그놈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남자가 발버둥을 쳤죠. 아저씨, 저 잘못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놈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잘못이 없어? 남의 마누라한테 젊어서 단단하다 홍콩 보내주겠다 이런 개소리 하는 게 잘못이 없는 거야?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저 몰랐어요. 저는 다시 멱살을 잡아 그놈을 일으켰습니다. 미친놈이 어디서 몰랐다는 개소리를 해? 어디 감히 유부녀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어? 유부녀한테 작업질 하려면 그 남편한테 걸려서 맞아 돼질 각오도 된 거 아니었어? 어? 너 몇 살이야? 26이요. 26?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남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그냥 형들이. 형들? 네, 형들이, 동호회 형들이 그랬어요. 뭐? 동호회? 형들이 저 누나 쉽다고, 조금 잘해주면 꼬셔서 잠자리 할 수 있다고, 자기들도 다 했다고, 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전 그냥. 그게 뭔 개소리야. 똑바로 말 못해? 진짜예요 아저씨.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이 먼저 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저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개소리 하지 마. 증거를 대. 증거 없으면 넌 오늘 괘씸죄까지 더해서 죽는 거야. 그놈은 증거를 못 내놓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증거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그럼 빨리 내놔. 동호회 단톡방 말고 이 형들끼리만 따로 판 단톡방 있어요. 거기 들어와 보세요. 제가 누나 얘기 슬쩍 꺼낼 테니까 형들 반응 보시면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놈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좋아, 해봐. 대신 나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면 그냥 오늘 같이 죽는 거야, 알겠냐? 남자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 저를 초대하더군요. 형들, 나 아는 형님이야. 같이 운동하실 분. 이 형도 우리 동호회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초대를 수락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여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왜 또 남자냐? 남자는 이제 그만 받자. 여자 데려와라, 여자. 인정, 캐캐캐. 아무튼 반가워요, 어서 와요. 남자는 회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프로필 사진을 풍경 사진으로 바꾸고 이름도 평범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화만 지켜봤어요. 제가 눈짓을 하자 그놈이 떠보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형들, 나 오늘 연주 누나 못 만남. 약속했는데 안 나옴. 바로 답장이 쏟아졌어요. 병신 또 까임? 못 먹는 감 찔러보기냐? 두식아, 넌 왜 맨날 태짜야? 캐캐. 그냥 포기해라. 누나가 널 남자로 안 보나 보다. 넌 영원히 못 먹을 듯, 캐캐.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연주 누나, 제 아내 이름이었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순번 누구냐? 나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는 재훈이 형 차례 아님? 토요일에 만나기로 함. 축하. 형 또 득점이네. 순번, 득점.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연주는 좀만 이빨 털면서 잘해주면 다 넘어옴. 꼴에 여왕벌 모시듯이 해야 함. 이 남자들은 아내를 여왕벌처럼 떠받들어주는 척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전부 잠자리가 목적이었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 인기 많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관심에 취해서 이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던 겁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붙잡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대화 내용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저씨, 제가 한 말 사실이죠? 이제 저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놈 멱살을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마누라한테도, 이 단톡방 개새끼들한테도, 알겠어? 네, 알겠어요. 입 열면 넌 진짜 곱게 못 죽어, 알았냐? 네, 절대 말 안 해요. 약속할게요. 저는 그놈을 밀쳐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스크린샷을 다시 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번이나 멈춰섰어요. 머릿속에서 단톡방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순번 누구냐? 연주랑 입반 털면서 잘해주면 다 넘어옴. 꼴에 여왕벌 모시듯이. 그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빵 굽고 밤 늦게까지 가게 지키고 아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평생을 다짐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저도 똑같이 배신당한 거였죠. 중학생 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참담함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단톡방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거기엔 연주 누나라고만 적혀 있지 그게 아내라는 게 명확히 특정되진 않았거든요. 그놈들이 아내와 동명이인이라고 발뺌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또한 아내도 자긴 모르는 일이다라고 나오면 증거로 쓰긴 어려웠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도 제대로 조져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 놈도 빠짐없이요. 다음날 저는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아내 외도건입니다. 상대 남자들 신원 파악이 필요해요. 남자들이요? 한 명이 아니고? 네, 여러 명입니다. 저는 단톡방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화면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분이 또 이놈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미행도 해보면서 신원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비용은 선불이고 기간은 한 달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웃으며 말했죠. 여보, 고생했어. 병원 다니면서 가게도 보고 힘들었지.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았어. 이제 좀 쉬면 될 것 같아. 필라테스 하면서 몸 다시 만들어야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죠.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지만 아내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흥신소로 갔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줬어요. 부인분이 실제로 관계를 가진 남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이요? 네, 그중 3명은 유부남이고 2명은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명은 이혼남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남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가족 관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유부남 3명, 김재훈, 엄기섭, 복길만, 여자친구가 있는 놈 2명, 노경태, 방준서, 이혼남 1명, 박동혁. 저는 보고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끝장을 볼 거였습니다. 다빈이를 다시 체린이네 집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흥신소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뭐야,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동호회 남자들이랑 한 짓 전부 다 알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더군요. 이게 뭔데? 누가 이런 거 만든 거야? 나 모함하려고? 발뺌하지 마. 흥신소에서 한 달 동안 당신 미행했어. 증거 다 있어. 흥신소? 당신 미쳤어? 날 뒷조사를 해? 미친 게 누군데? 김재훈, 엄기섭, 복길만, 노경태, 박준서, 박동혁. 이놈들 다 누구야?
아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침묵을 하던 아내가 결국 입을 열었죠. 그래, 만났어. 그래, 만났어? 그게 할 말이 다야?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맨날 가게. 나는 집에서 혼자 썩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가?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당신 편하다고 다 해줬잖아. 그게 관심이야? 난 대화가 필요했다고. 당신은 내 마음 하나도 몰랐어. 그래서 정체도 모를 놈들 6명이랑 잤냐? 그게 당신이 필요한 관심이었어? 그건 됐고, 질척이면서 길게 말하면 뭐하냐? 이혼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 이혼하자. 뻔뻔하게 웃더군요. 나 같은 여자 놓치면 당신만 후회할 거야. 난 어디 가도 인기 많거든. 그 남자들이 왜 나한테 줄을 섰는지 알아? 내가 매력 있으니까 그런 거야. 미친 거니? 뭐? 사실이잖아.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뭘 따져? 그래, 다빈이는 내가 키운다. 그래, 당신이 키워. 당신이 키우면 되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친딸인데 저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싶었어요. 난 내 인생 살 거야. 근데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받아갈 거니까 그건 알아둬.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옷가지랑 화장품을 대충 쑤셔 넣었어요.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발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10년을 함께 했는데, 딸도 있는데, 저렇게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건가? 허탈함만 밀려왔어요. 다음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흥신소 보고서와 단톡방 스크린샷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상간남이 6명이요? 네, 이혼소송이랑 위자료 청구하려고요. 그리고 이놈들 6명한테도 전부 상간소송 걸고 싶습니다. 증거는 확실하네요. 단톡방 내용을 보니 이 남자들 전부 부인분이 유부녀인 걸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한 놈도 빠짐없이 다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죠. 소송 준비를 마친 뒤 저는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부남 3놈의 아내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김재훈이라는 놈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증거사진과 흥신소 보고서를 건넸죠. 당신 남편이 제 아내랑 바람을 폈습니다. 증거 다 있고요. 제가 증거 드릴 테니까 소송하실 거면 쓰세요. 그 여자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단톡방 내용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엄기서 복길만 아내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서 직접 증거를 넘겨줬어요. 3명 다 경악하더군요. 결국 상감남들 아내 3명 모두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여자친구가 있던 2놈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노경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당신 남자친구가 유부녀랑 바람 폈어요. 증거 보내드릴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를 보내주자 그 여자는 바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남자친구 실명을 올리며 정신병자라고 폭로까지 했어요. 방준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를 보자마자 헤어졌죠.
마지막은 이혼남 박동혁이었어요. 심지어 이놈은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2달 남은 상태였죠. 며칠 뒤 파혼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식 2달 전에 모든 게 엎어진 거였죠. 저는 6놈 전부의 인생에 불을 질렀습니다. 후련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재료를 사러 시내 마트에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아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차 뒤에 몸을 숨겼어요. 아내가 어떤 남자 앞에 서 있었거든요. 아내가 남자 손을 잡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남자는 몸을 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남자 팔을 붙잡았어요. 애원하듯 매달리는 모습이었죠. 그때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그만하라고! 나 당신 때문에 애들 엄마한테 이혼당했어! 그러니까 나랑 살면 되잖아. 우리 잘 맞았잖아.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같이 뜨거운 여자 처음이라고 했잖아. 미쳤어? 야, 그거 그냥 한 말이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나한테 진심이었잖아. 저기요, 그냥 한두 번 논 거지 뭘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어. 아줌마가 혼자 착각한 거야. 아이 씨발, 같이 즐겼으면 조심 좀 하지 왜 걸려서 이 지랄을 만들어? 뭐? 그럼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줘라 너랑 자지. 그걸 진심으로 한 거야? 미친 재수없게? 야, 재수없으니까 그만 좀 찾아와. 나도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남자가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아내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나 같은 여자가 어딨는데? 너도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하니까. 아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요 아줌마.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더니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 뒤에 숨은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씁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 사람이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나는 뭐였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기가 인기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남자들한테 아내는 그저 쉬운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여보, 아내였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푹 꺼진 눈, 며칠 못 잔 것 같았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그치? 내가 다시 잘할게. 진짜 잘할게. 그 남자들한테 속은 거야. 내가 바보였어. 걔들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나 당신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진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거 알지?
그때부터 평생 제대로 된 가정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살았어. 그게 내 꿈이었거든, 따뜻한 가정. 여보, 근데 당신이 그 꿈을 박살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남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뭐? 순번 정해서 돌아가며 잤어. 이번 주는 누구 차례냐?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는 네가 해라. 그렇게 돌려가며 당신이랑 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호구 남편 돈으로 술 먹는다고 비웃었어. 조금만 잘해주면 다 넘어온다고. 여왕벌 모시듯이 하면 된다고. 그게 그 남자들 생각이었다고.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쉬운 여자라서 논 거야. 당신만 몰랐겠지.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몰랐어. 난 정말 몰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아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울부짖으며 매달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나가! 아내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문을 잡은 채 서 있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 아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빈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다빈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 나래였어요. 예전에 연주를 소개해줬던 그 친구였죠. 오빠, 나 나래야.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런 여자 소개해줘서. 미안해서 진짜 할 말이 없었네. 괜찮아. 너도 모르고 소개해준 거잖아. 네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됐어. 지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연주 근황 들었어? 아니, 관심 없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더라. 동호회 엄청 많이 가입해서 다닌대. 등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독서 동호회, 닥치는 대로 가입한대.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관심을 못 받나 봐. 젊은 여자들 들어오면 바로 밀려나고, 그럼 또 다른 동호회 가입하고. 그래도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더라. 인생 참, 왜 그렇게 사니?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인기 많은 줄 안대.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게 질투 때문이라나?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그렇구나. 오빤 담담하네. 이제 남 얘기야.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다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다빈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다빈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요. 연주가 딱 그랬죠.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다 가정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아빠, 카레 맛있다. 그래? 더 먹어. 다빈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저희 둘만의 가정이지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